아내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다. 우리 이혼해. 당신 퇴원하고 나면 우리 정리해. 이건 결혼 생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번 여행은 유난히 돌아오기 싫었다. 뒤로의 크레바스가 내 발을 잡아당긴 것도 우연이 아니었는지 모른다. 향수, 조선이. 석양의 들판에 서 있는 버스 하나. 멀리 고래등뼈처럼 장대하고 우람한 산이 흰눈에 덮여 있다. 들판은 벌써 땅거미를 먹어 침침한데 눈 덮인 산은 지는 햇살을 받아 산뜻하게 빛난다. 산세와 초원의 분위기로 보아 왠지 중앙아시아 어느 곳일 듯 싶다. 어제까지는 다른 사진이었는데, 달이 바뀌었군. 오늘 아침에 누군가 지난달 달력을 뜯어낸 모양이다. 난 병상에 비스듬히 기댄 채 오른발을 내려다본다. 만년설을 머리에 인 킬리만자로처럼 발끝이 흰 붕대를 뒤집어 쓰고 있다. 발끝을 한번 꼼지락거려 본다. 아무 느낌이 없다. 종아리 근육에 팽팽하게 힘을 실어 보내보지만 그 파동이 발목을 넘지 못한다. 우울해진다. 난 병실의 흰 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본다. 아침 햇빛 속에 서 있는 버스라면 매일 비슷한 몇 마디를 던지러 병실에 들르는 의사들의 회진 정도로 여기며 무심히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황혼이 지는 들판의 버스다. 그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벌판에서 밤을 보내고는 또다시 낯선 시간 속으로 떠나갈 것이다. 그들이 언제 집을 떠나왔는지 알 수 없다. 어제일지도 모르고 몇 달 전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초원을 달리다가 산을 구불구불 오르고 때론 국경을 넘기도 할 것이다. 열린 병실 문으로 한 무리의 흰 가운들이 들어선다. 6인실에서 의사가 창가에 있는 내게 도착하기까지 다리에 깁스한 남자와 코와 턱에 붕대를 쳐매고 앉아있는 남자와 허리를 깁스한 채 꼼짝없이 누워있는 남자를 거쳐야 한다. 의사는 여느 날처럼 좀 어떠세요? 하고 묻는다. 오늘은 수술 다음 날이라 설명이 좀 길다. 천만 다행입니다. 생각보다 뼈하고 혈관의 손상이 적어서 아직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발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발을 자주 움직여 주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발이 가렵진 않아요? 좀 가려울 거예요. 자,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의사는 내 오른발을 양손으로 꾹꾹 누르더니 머리를 깊숙이 2번 끄덕인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자부심의 몸짓이다. 어제 수술대에 누워서 난 수술용 톱이 발가락 뼈를 슬근슬근 써는 소리를 들었다. 척추가 근질근질했다. 수술이 끝나고 수술대 위에 누운 채 난 두리번거렸다. 잘린 발가락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난 이건 이제 어디로 가죠? 하고 물었다. 간호사는 왜요? 버리죠. 하고 거침없이 대답했다. 간호사는 잠시 날 내려다보더니 이제 치워도 되죠? 하고는 핏자국이 얼룩덜룩한 헝겊에 둘둘 말아 쓰레기통에 던졌다. 내가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이동 침대에 누운 채 수술실을 나서면서 난 발가락 2개를 베링해에 버렸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빙하 아래 수심 3,000m의 얼음물 속에 묻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난 맥키니를 넘은 뒤 스키 타고 베링해를 건넜다. 20일간의 맥키니 등정을 끝내고 남미 원정대와 헤어진 뒤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알래스카 서쪽 끝에 베링해 연안에 닿았다. 계획대로라면 우린 일주일 뒤 베링해 건너편 러시아 연안에 도착해 열차를 탔어야 했다. 아직 깊은 겨울에서 깨어나지 않은 2월, 베링해의 바람에 이따금 호흡이 얼어붙었다.
어디선가 빙하가 서로 부딪는지 우르릉쾅 하고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낮이 짧아서 고작 5시간쯤 걷고는 텐트를 쳐야 했다. 우리가 남빙대를 만난 것은 맑은 한낮으로 아시아 대륙의 추코카 반도가 아련히 실루엣을 드러내던 엿새째 날이었다. 아침나절부터 간간이 쿵쿵하는 소리와 함께 빙하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더니 정오를 지나 우린 거대한 얼음직벽을 맞닥뜨렸다. 1시간 동안 헤맨 끝에 우회로를 찾았지만 간간이 크레바스가 입을 벌리고 있는 험로였다. 우린 스키를 벗고 신발에 아이젠을 한 뒤 자일로 서로의 허리를 연결했다. 그날을 떠올리니 감각 없는 발끝이 다시 시려오는 느낌이다. 폭 1미터 남짓의 좁은 크레바스로 3미터쯤 미끄러져 들어갔을 때 처음엔 만만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배낭 옆구리에서 피켓을 꺼내 얼음에 박고 빙벽을 오르려 했을 때 오른쪽 다리가 꼼짝을 하지 않았다. 크레바스의 깊고 좁은 홈 속에 오른발이 단단히 끼어 있었다. 발을 뒤틀면서 공간을 만들어 보려 하면 할수록 발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다. 난 체감온도 영하 60도쯤은 될 얼음 감옥에 갇혔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고드름이 목구멍에 박히는 느낌이었다. 언제부턴가 발끝에서부터 추위가 물러가기 시작했다. 머리가 몽롱해지면서 얼음 감옥이 포근하게 느껴졌다. 난 벽에다 볼을 비볐다. 벽이 따뜻했다. 어쩌면 꿈을 꾸었는지도 모른다. 난 어린아이였고 누군가와 서로 따뜻한 볼을 비비고 있었다. 아마도 엄마였던 것 같다. 진달래의 능선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고 난 어릴 적 살았던 우리 집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 속에 있었다. 내가 혹심한 추위에 어금니를 덜덜 부딪히면서 잠을 깼을 때는 텐트 속이었고 손정등 빛 속에 2명의 동료 얼굴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난 러시아 연안 추코카 자치주에 있는 한 작은 병원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열차 대신 비행기에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틀 만에 서울에 돌아왔다. 맥키니는 보통 겨울에 간다. 봄이면 얼음이 녹아 위험하기 때문이다. 난 다시 집에 돌아왔다. 결국 집에 돌아오고 말았다. 따뜻한 오후 햇볕 속에서 병원 뜰을 거닐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목발을 짚고 병실 밖으로 나섰지만 현관까지 가기도 전에 돌아선다. 오른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가락 잘려나간 마디에서 피가 샘솟는 것 같다. 난 침대에 돌아와 눕는다. 눈앞이 뿌예오면서 귀가 먹먹해진다. 난 발가락, 아니 다리까지 잃고도 산에 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 때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건만 포기를 못하게 만드는 집념이란 것, 그것이 끔찍하다. 난 그쪽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쪽이다. 나같이 유약한 인간은 다리를 잃으면 어딘가에 조용히 처박혀버리고 말 것이다. 동상으로 진물이 흐르는 발을 끌고 돌아온 뒤 내내 우울해 있는 나와는 달리 아내는 그것 보라는 식으로 의기양양했다. 어제 수술실에서 나온 뒤 아내는 다리에 마취가 풀리기도 전에 내게 흥정을 걸어왔다. 당신 이제 취직해. 풀타임 직장을 구하라고. 이 여자는 발가락 자른 걸 충치 뽑는 정도로 여기는 모양이었다. 안진뱅이까진 아니어도 발가락 2개 없는 불구가 됐으니 집에든 직장에든 주저앉혀 버리겠다는 속내다. 아내는 결혼 후 지금까지 6년 동안 내가 산을 단념하도록 끈질긴 공력을 퍼부었다. 결혼 초기엔 그게 삶의 유일한 목표인 듯 했다. 전술도 다양했다. 여행 떠나는 날 아침에 링거를 꽂고 알아눕는가 하면 비행기 티켓을 숨겨놓고 시침대는 바람에 원정을 포기한 적도 있다. 한 번은 장기 원정 나간 사이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었다. 물론 가장 야심찬 계책은 아이였다. 아이 안 갖기로 약속하고선
결혼하자마자 임신해 버렸다. 하지만 날 잡겠다는 아내의 집념이 강할수록 도망치고 싶은 내 충동도 강렬해졌다. 그런 아내가 이번에 뽑아든 카드는 직장이다. 나 힘들어. 아침 저녁으로 친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 맡기고 데려오고. 직장도 스트레스야.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우리 교대하자. 난 깊이 생각하지도 뜸을 들이지도 않고 덤덤히 대꾸했다. 그럼 직장 그만두던지. 내가 버는 걸로도 굶지는 않을 테니까. 아내는 휴 하고 긴 한숨을 내쉬더니 입꼬리를 모질게 물고는 씹어뱉듯이 말했다. 나 그걸로는 못 먹고 살아. 당신 그 프리랜서 수입으로는 턱도 없어. 나 부잣집 딸인 거 알지? 지금도 수준 낮춰서 사는 거야. 아이 키우려면 이 좁은 아파트에서 언제까지 살 수도 없고. 당신 아무 대책 없지? 생각해 본 적도 없지? 수술실에서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난 몹시 지쳐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난 그저 혼자 있고 싶었다. 이제 나가줘. 좀 쉬고 싶다. 오후의 볕에 얼굴을 드러낸 채 잠시 낮잠에 빠져들었던 모양이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언제 왔는지 아내가 보조 침대에 걸터 앉아 신문을 뒤적거리고 있다. 시계를 본다. 5시도 채 안 된 시간이다. 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 이렇게 당장 그만둘 줄은 몰랐다. 내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아내는 내 마음을 읽었던지 일찍 퇴근했어 하고 말한다. 아내를 보자 벌써 아랫배가 살살 아려온다. 아내 얼굴이 좀 부은 듯하다. 아니, 붓기가 가라앉지 않은 게 아니라 화가 가라앉지 않은 건지도 모른다. 아내는 내가 한두 달짜리 원정에서 돌아오면 매번 화가 나 있다. 며칠 정도는 짜증을 자주 내는데 거기엔 외로움과 반가움이 뒤섞여 있다. 하지만 이번엔 화가 오래가는 것 같다. 그럴 만도 할 것이다. 멀쩡히 걸어서 나갔다가 목발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결혼할 때 난 나를 집안에 잡아둘 생각은 마라. 언제든 떠나고 싶을 때 떠나겠어. 라고 선언했고 아내로부터 그러마 약속을 얻어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약속을 가끔 잊는 것 같다. 아니, 잊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언젠가 원정에서 돌아왔을 때 아내는 당신 그건 도피야 라고 말했다. 맨 처음엔 도피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난 곧 그것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다. 해발 5,000m에서 또는 빙하 위에서 혹심한 추위와 희박한 공기를 상대로 싸울 때 사람은 단순해진다. 마음과 몸이 오직 한 가지, 이 악조건을 이겨야 한다는 목적을 향해 의기투합한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단순 명쾌해진다. 어떤 애매모호함이나 지리멸렬함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곳에서 난 행복하다고 느낀 적은 없다. 하지만 편안하다고 느낀다. 우리가 아직 20대일 적에 아내가 접근해 오는 낌새를 채고서 난 피하기만 했다. 수다스럽고 드세 보이는 여자는 깊이 인물이었다. 결혼 자체가 깊이 대상이기도 했다. 이 여자가 노골적으로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난 결혼할 수 없는 이유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어려서부터 집이 편안했던 적이 없어. 가족에 대한 첫인상이 안 좋아. 가족을 또 만들고 싶지 않아. 마침내 난 질긴 세상에 항복하는 기분으로 결혼했다. 처녀적 아내는 제잘되는 여자였다. 하지만 결혼하더니 나를 닮아 점점 말수가 준다. 친정 식구나 친구들과는 여전히 제잘된다. 아내와 나 사이에 침묵이 깊어진 것뿐이다. 이 여자는 즐긴 데가 있다. 집에서 아내와 둘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할 때 난 종종 인생이 지루하다는 생각을 한다.
오른쪽 발이 근질거린다. 한번 힘을 주어 보지만 아무 감각이 없다. 병상 난간에 기대어 놓은 목발이 눈에 들어온다. 난 길게 한숨을 쉰다. 1년 365일 똑같은 침대에서 잠을 깨고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는 저녁에 어김없이 돌아오고 1년에 한 번뿐인 여름 휴가를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살아간다. 질기듯 질긴 열대 식물의 덩굴손이 몸을 친친 감아오는 느낌이다. 덩굴손을 떼어낸 자리에 지렁이 기어간 자국이 남은 쭈글쭈글한 등 허리에 늙은 남자 모습이 떠오른다. 아내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다. 한눈 팔지도 않고 입도 떼지 않고 질기게 신문만 본다. 난 아내를 외면하고 창 쪽으로 돌아 눕는다. 가족에 대한 첫인상이 안 좋았다는 말이 농담인 줄 알았다고 아내는 나중에 말했다. 우리 형제들이 부모님 제사나 명절에 모이지 않은 것도 여러 해 됐다. 지난해 추석도 지난 어느 날 혼자 정종 한 병을 들고 부모님 산소에 갔었다. 처음 장사 지낼 때는 한갓진 야산이었지만 지금은 개발의 불도저가 산소 턱 밑까지 들이닥쳤다. 쑥대와 칼풀이 무성하게 웃자란 묘역에 누군가 성긴 솜씨로 대강대강 풀을 베어 놓았다. 돌 재단 위에 소주와 노가리가 흩어져 있었다. 형제 중 누군가가 왔다 간 모양이었다. 난 소주와 노가리를 한쪽으로 밀친 뒤 정종을 놓고 절을 2번 하고는 묘소 앞에 가방을 깔고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웠다. 성묘를 하고 간 사람이 누굴까? 큰형일까? 작은 형일까? 큰형일지 모른다. 가장 가까운 곳에 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형제들이 모이면 늘 서로들 자기가 가장 혜택을 못 받았다는 주장을 하다가 서먹하게 헤어지곤 했다. 그러다 유산 처리 문제로 아예 서로를 보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유산이라고 해야 아버지가 말년에 사시던 집 전세금이다. 기껏해야 1억 원쯤이었지 싶다. 난 전세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그 유산이라는 것의 귀퉁이도 만져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유산을 놓고 갈등이 어찌나 치열했던지 두 형이 완전히 남남이 돼버렸다. 이해하기 힘든 건 두 형제들이 모두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난 돌재단에 담배를 비벼 껐다. 무더미에서 쑥대들이 부스스 흔들렸다. 바람은 없었다. 혹시 부모님의 홀령일까? 어떤 영화에서처럼 홀령이 내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쑥대를 움직이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자니 헛웃음이 터졌다. 이번엔 묘역 아래쪽 수풀이 부스럭거렸다.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수풀 사이로 세 남자가 나타났다. 얼핏 보아도 이 북은 공사장 인부임에 틀림없었다. 우린 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적군처럼 서로를 쳐다보았다. 검붉은 얼굴에 땀이 번지르르 흐르는 세 남자의 표정은 여기서 뭐 하는 거요? 하고 묻고 있었다. 정작 나야말로 그렇게 묻고 싶은 사람이었다. 난 성묘 왔는데요. 하고 세 남자의 표정에 응답했다. 세 남자는 서로 마주 보았고 그중 한 남자가 딴 데로 가지 라고 하더니 돌재단에서 소주와 노가리를 주섬주섬 챙겨 들고는 숲을 쪽으로 사라졌다. 원래 담배 한 대만 피우고 떠날 생각이었지만 난 묘소 앞에 주저앉아 담배 한 대를 새로 피워 물었다. 그저 심드렁한 기분이었다. 히말라야를 오르고 남극을 가로지르는 동안이 아니면 사는 게 늘 그랬다. 아주 일찍부터 그랬다. 내가 9살 되던 해였다. 이따금 형들이 싸우거나 하는 밤에 이불을 들고 사랑방으로 건너갔다. 아버지와 엄마의 이불 사이에는 늘 내가 누울 정도의 공간이 비어 있었다. 첫잠이 설핏 들었던 난 말다툼 소리에 잠을 깼다. 목소리가 제법 높아진 걸로 보아 말싸움이 막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았다. 어떤 여자에 대해 엄마 아버지가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아버지를 몰아세우던 끝에 엄마는 그래, 갈라섭시다 하고 말했다. 당신은 그 여자한테 가면 되고 이 집은 내 명의로 해줘요. 지금 날 알거지로 만들 참인가? 엄마가 아들 셋 키우려면 집 한 채는 있어야지. 나더러 자식들 쌓아안고 길거리로 나서라는 얘기예요. 라고 하자 아버지의 어조가 대뜸 거칠어졌다. 이 옆편 내가 누구 맘대로 아들을 가져가? 이제 재산 분할 이야기는 자식 분할 이야기로 옮겨갔다. 장남은 집안의 기둥인데 애비 없는 후레자식 만들 순 없어. 첫째는 절대 안 돼요. 그런 근본도 모르는 여자 밑에서 키울 순 없어. 내가 걔를 얼마나 아끼는데? 나도 걔 없인 못 살아. 잠시 소강 상태를 지나 이야기가 둘째 형으로 넘어갔다. 엄마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둘째는 당신이 데려가요. 당신을 아주 꼭 빼다 박았잖아. 이 사람이 무슨 소리야? 어딜 봐서 날 닮았다 그래? 당신이 버릇없이 막 키워놓고선 당신이 가져가구려. 자모님이 대문 밖으로 멀찍이 달아나 버렸다. 난 귀를 바짝 세우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렇다고 부모가 잠이 든 것도 아니었다. 이따금 엄마의 한숨소리가 들렸고 아버지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난 내 문제에 관한 토론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어느 결에 잠들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난 책가방을 싸는 대신 커다란 보자기에 내 옷과 보물함과 만화책들을 쌌다. 두 형이 모두 학교에 간 다음 엄마는 여느 날처럼 대문에서 아버지를 배웅한 뒤에 집 안으로 들어와 우리 방문을 열었다가 내가 아직 학교를 가지 않은 채 방 안에 있는 걸 보고 질겁했다. 그 뒤로도 우리 집엔 아무 변화가 없었다. 식사 시간엔 아버지가 실없는 농담을 해서 다들 웃기도 했고 아버지와 엄마가 부부 동반 외출을 하기도 했다. 부모는 여전히 서로 존댓말을 썼으며 큰 소리로 싸우는 법도 없었다. 그날 밤의 일은 내가 잠결에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꿈을 꾼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사랑방에 잠자러 간 적 없었으므로 부모님이 매일 그렇게 심야에 언쟁을 했는지 자식을 놓고 흥정했는지 알 수 없다. 어릴 적엔 불쑥불쑥 엄마에게 그날 일을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런 호기심도 점점 사라져갔다. 무덤덤해졌고 무관심해졌다. 가끔 후회가 들었다. 그날 사랑방에 가지 말걸. 그랬더라면 난 여전히 그럭저럭 사는 화목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으련만. 난 눈으로 본 것을 점차 믿기 어려워졌다. 보이는 뒤에 숨어 있는 다른 내용은 뭘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한때 단짝이었던 친구는 의심병 걸린 새끼라고 욕하고는 등을 돌렸다. 내 사춘기는 대답해 줄 사람 없는 물음표로 가득 찼다. 세상 일은 애매모호했고 난 이해와 오해의 숲에서 길을 잃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난 점점 말이 없어졌다. 가끔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서 병원에 갔다. 두세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는 어린 단골 환자에게 청진기를 대본 뒤에 여자 의사는 혀를 쯧쯧 찼다. 무슨 애가 신경성 위장염이지? 의사는 엄마에게 애가 공부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네요. 성적 가지고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하고 말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었다. 거기엔 아버지의 딸과 아들이라는 두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다. 9살에 얻은 세상에 대한 인상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난 지금도 만성 위장염을 앓고 있다. 불편한 사람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설사를 한다. 서먹하게 헤어지곤 했던 형제들 모임 역시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설사를 했다.
이렇게 상처를 잘 받는 남자는 주위에서도 쉽게 건들지 않는다. 침묵의 벽은 점점 두껍고 높아간다. 누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산에 가냐고 물은 적이 있다. 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야 바로 그것이 산에 가는 이유라는 걸 알았다. 고산 등반은 죽음이 걸려 있는 게임이라서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건지도 모른다. 난 이른 봄에 벌써 가을을 보아버렸다. 절정도 환상도 없는 지리한 인생이 시작되었다. 흥분할 일도 들뜰 일도 없어지면 맥박이 심드렁하게 뛰고 감각도 무뎌진다. 그렇다면 죽은들 산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오히려 천천히 지리멸렬하게 죽어가는 것보단 한순간 생명이 결빙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맥키니를 함께 올랐던 남미 원정 대원들조차 우리가 스키 타고 베링해를 건너겠다고 하자 고개를 가로저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처럼 두 대륙이 팔을 뻗고 있는 사이로 수심 3,000m의 깊고도 거센 물살이 흐르는 베링해에서 이상하게도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유빙 위에 떠 있다는 불안감은 내게 이미 9살 때부터 익숙한 느낌이다. 침대마다 저녁 식사가 배급되었다. 난 빈말을 던져본다. 밥 같이 먹을래? 아내는 대답이 없다. 내가 미역국과 함께 밥을 다 먹어 치울 때까지도 아내는 질기게 신문만 들여다보고 있다. 목발을 짚고 화장실을 다녀올 때까지도 그녀는 그대로 앉아 있다. 내가 침대에 앉자 아내는 나를 힐끗 쳐다본다. 그 잠깐 사이 난 아내의 부은 듯한 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보았다. 난 내 눈을 의심했다. 아내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다. 워낙 질기고 강한 여자이다. 자벽부 아주머니가 쟁반을 치워가자 아내가 침대 위로 올라와 앉는다. 아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바라본다. 눈물은 말랐지만 눈가에 홍조가 남아있다. 아내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다. 우리 이혼해. 내가 입을 반쯤 벌리고 뭔가 대꾸할 말을 찾느라 머뭇거리는 사이 아내는 내 고민을 덜어주겠다는 듯 곧장 말을 이어나간다. 당신 퇴원하고 나면 우리 정리해. 이건 결혼 생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번 여행은 유난히 돌아오기 싫었다. 뒤로의 크레바스가 내 발을 잡아당긴 것도 우연이 아니었는지 모른다. 난 사실 그동안 오기로 버텼어.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해놓고 엄마 앞에서 행복한 채 하느라.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싫었어. 자존심 상해서. 바보인 거지. 아내의 목소리가 울음에 감겨 끊긴다. 아내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난 아내의 울음에 당황한다. 어젯밤에 송이 재워놓고 곰곰이 생각했어. 근데 내가 미쳤구나. 왜 이러고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당신은 도망치려고만 하고 남극이 끝이니 거기까지 갔겠지. 그보다 더 먼 데가 있으면 더 먼 데까지 도망갔을 거야. 정말 그랬을지 모른다. 내게는 이륙 신드롬이 있다. 사는 게 늘 시들하고 복잡하고 골치 아프지만 국제선 비행기에 올라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머리가 맑아지면서 흥분으로 떨린다. 그런데 원정에서 돌아올 때 일단 비행기가 동경표준시 안으로 들어오면 마음이 갑갑해오면서 북적대기 시작한다.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나 붙잡아둘 생각은 하지 마라 그랬지. 그래도 난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걸로 생각했어. 아이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도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걸로 생각했어. 난 이제 지긋지긋해. 당신 그 이기적인데 질렸어. 이젠 싫어. 못해. 당신이란 사람 못 참겠어. 단 하루도 더. 참 신기하기도 하지. 6년이나 참고 살았으니.
아내 눈에서 눈물이 두 줄기 볼을 타고 내려와 턱끝에 매달린다. 아내의 눈이 부어 있다. 내 앞에선 입을 닫고 있다가 전화통을 붙들면 수다쟁이가 되듯이 아내는 내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울보일지도 모른다. 아내는 어제 울다가 잠들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여행 막바지가 되면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 조바심을 낸다. 긴 여행에는 끝으로 갈수록 향수병이 깊어진다. 누군가에게 향수병은 음식으로 온다. 그런가 하면 선량한 사람들은 대개 낯선 여행지에서 고향에 두고 온 사람의 사랑을 발견한다. 극지에서 차가운 은쟁반 같은 해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중엔 고향의 뜨거운 태양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많다. 향수란 잃어버린 후에야 알게 되는 지독한 그리움이다. 마치 공기처럼 주위에 조용히 언제나 착실히 있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린 고마움을 모른다. 일상적으로 누리면서 고마움을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버렸을 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복을 해온다. 우리 헤어져.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소방 맞은 색시처럼. 아내는 동이든 부인이든 뭔가 대응을 요구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본다. 난 이제야 새삼 이곳이 6인용 병실이란 생각에 지레 놀라 주위를 둘러본다. 하지만 병실은 우리 외엔 깨끗이 비어 있다. 이목이 번다한 6인용 병실에서 거사를 벌이기로 했으니 아내는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모양이다. 내가 대꾸조차 않는 것이 아내를 더 화나게 하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지금 이 여자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싶은 거지? 나도 당신 앞에서 흥분해서 말 제대로 못할까봐 적어가지고 왔어. 어젯밤에 혼자 앉아서 적었어. 아내는 호주머니에서 착착 접은 종이를 꺼내서 펼쳐든다. 내가 병원에서 임신했다는 진단을 받고 당신한테 전화를 했지.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한참을 있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 난 죽고 싶었어. 너무 창피해서. 당신, 내가 아이 낳을 때도 서울에 없었지. 송이 이름도 내가 며칠을 끙끙 앓다가 혼자 지은 거라고.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배낭 싼 거 기억하지? 난 매번 당신이 떠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날 아주 떠나려는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 당신이 없는 동안 내내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했다고. 아내의 입에서 내 지난 행적이 들추어지자 얼굴이 화끈거린다. 아내의 이야기와 내 기억을 짜맞춰 본다. 이상한 건 여행에서 돌아와 새로 이사한 집을 수소문해 찾아간 것이나 아파트 현관문을 들어섰을 때 기저귀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낯선 풍경은 생생히 기억나지만 여행을 떠날 때 어떠했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사실이다. 매번 난 원정팀이 꾸려지면 떠났을 뿐이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내가 미쳤지. 그땐 당신이 왜 그렇게 멋있어 보였을까? 어두운 표정에다 과묵한 것도 다 우수에 잠긴 남자 뭐 그러면서 근사하게 생각했으니까. 세 번째 인사했을 때에야 날 알아본 것도 바람처럼 횡하니 사라지고 하는 것도 좋아 보이더라니까. 아는 말문이 트였나 싶더니 10분 동안 지난 1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말을 쏟아놓았다. 나도 나지만 우리 송이는 또 뭐냐고. 송이도 내가 혼자 낳아서 혼자 키웠지. 당신이 뭘 했어? 당신 송이 데리고 병원 한번 가봤어? 걔 가끔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알아? 걔 알레르기 체질인 거 모르지? 내가 걔를 가졌다고 당신이 화낸 것, 걔 낳을 때 당신이 없었던 것, 송이가 모를 줄 알아? 아이들은 느낌으로 다 안다고. 그건 송이한테 일생의 상처란 말이야. 딸과의 관계를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머리가 어지러진다. 난 당신이 발목을 자르면 당신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절름발이 두고 가버리면 내가 나쁜 사람 되잖아. 내심은 말이야. 저 남자가 이젠 못 싸돌아다니겠지. 집에만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 솔직히 의사가 당신 발목을 분질러 주길 바랬는지도 몰라. 그런데 발가락만 없어졌잖아. 당신 또 나갈 거고.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울음에 잠긴다. 난 속수무책으로 아내를 바라본다. 아내가 어떤 처분을 내리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집도 아내가 장만했고 아이도 아내가 낳아서 혼자 길렀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다시 집도 가족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언뜻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그게 내게 가장 적합한 상태이고 결혼은 애초부터 내게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편안해진다. 난 친정하고 합칠 거야. 엄마가 송이 데리고 들어오래. 그리고 아파트는 당신이 가져. 아내는 종이를 구겨서 가방에 집어넣는다. 공소장이 낭독되었고 판결도 나왔으니 재판도 이제 끝난 모양이다. 설사 사형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모든 죄수에게는 재판이 빨리 끝나주길 바라는 심정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아내는 나의 최후 진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난 할 말이 없다. 내 진술 듣기를 포기한 듯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서던 아내는 주춤하더니 다시 침대에 주저앉는다. 그녀가 내 얼굴을 들여다본다. 혹시 당신 내가 결혼 전에 남자 관계가 있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거야?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바로 배낭 쌌잖아. 그거지? 그래, 나 처녀 아니었어. 당신 전에도 남자 있었어. 하나도 아니고 셋이야. 그런데 그러는 당신은 총각이었냐고. 처녀이고 아닌 게 그렇게 중요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아내가 첫날 밤 얘기를 꺼냈을 때 처음엔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점점 어이없어지면서 거의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이 질문에 꼭 대답해야겠다고 느낀 내가 처음 입을 뗐다. 오해야.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모르겠네. 여태껏. 당신 문제는 아니야. 솔직히 난 몰랐어. 처녀인지 아닌지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구겨진 양은 냄비가 펴지듯 아내의 미간이 풀어지면서 얼굴이 생기로 반짝 빛났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눈빛이 원망으로 일그러진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나한테 관심이 없었구나. 아주 눈꼽만치도 없었구나. 아내는 발딱 일어나 뛰듯이 병실 문을 나간다. 병실엔 나 혼자 남겨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빈다. 저한테 관심이 눈꼽만치도 없었다고 원망하던 아내의 눈빛이 과거의 어떤 장면과 겹쳐진다. 내가 원정 떠나는 날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동네의 불법 간호사를 불러 링거를 꽂고 침대에 누운 채 현관문을 나서는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아직도 내다버리지 못한 열정을 시위하고 있었고 그 시위를 묵살하고 떠나는 나를 원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원망의 눈빛에는 뭐랄까 발랄한 생기 같은 게 있었다. 갑자기 어떤 불안감이 내 덜미를 낚아챈다. 아내가 날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아닐까. 그녀가 날 진심으로 사랑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덜컥 겁이 났다. 내 불 꺼진 창밖에서 그녀의 진심이 6년 동안이나 추위에 떨고 있었던 걸까. 난 아내를 보면 늘 이 여자가 또 뭘 가지고 날 붙들려 그러나 하는 경계심이 발동했다. 하지만 아내가 손을 탁 놓아버리자 난 막막해졌다. 아내에겐 분명 낯설어서 당황스러운 어떤 것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일찌감치 이 세상에서 찾기를 포기해버린 어떤 것. 아내에겐 분명 낯설어서 당황스러운 어떤 것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일찌감치 이 세상에서 찾기를 포기해버린 어떤 것. 그것은 진심이었다. 반갑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했다. 먼 곳도 아닌, 특별한 곳도 아닌, 뻔하고 진부에 빠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다니. 잃어버린 물건을 엉뚱한 장소에서 찾아냈을 때의 허탈함이 이런 걸까? 건너편 벽의 달력이 눈에 들어온다. 석양을 등지고 서 있는 버스. 오늘 아침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만 해도 버스에서 생기가 전해져 왔다. 낯선 장소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졌다.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거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동물의 시체처럼 축축하고 차갑게만 느껴진다. 이렇게 자글자글한 봄볕 속에 서 있으면 내가 불과 한 달 남짓 전 베링해의 얼음 구덩이에 끼어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오른발 끝에 남았던 상실의 느낌도 이젠 익숙해져서 발가락 두 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식하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는 적도 있다. 아파트 뒤의 약수터 길은 대낮에도 한적하다. 목발을 떼고 처음 나온 산책이다. 계단을 한 발짝씩 조심스레 오르는데 이따금 다리가 휘청한다. 더딘 걸음을 참지 못하는 송이가 내 손을 놓고 앞장서 뛰어간다. 저만치 갔다가는 다시 내게로 뛰어와서 몇 걸음 함께 걷다가는 다시 앞장서 뛰어가곤 한다. 한 달 전 아내는 병원 침대 위에서 이혼 선언을 낭독했고 난 묵묵부답으로 수긍했다. 퇴원한 뒤 아내는 다시 과묵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어느 날 아침 난 아내에게 내 잘못들에 대해 사과했다. 아내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입술을 모질게 담은 채 단호한 표정이었다. 난 아내의 불 꺼진 창밖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난 이미 모든 게 진작 끝나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내가 목발을 짚고 집에 돌아오기 전부터, 내가 알래스카로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리기 전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일찍부터 아내는 내게서 마음을 거두어 갔는지 모른다. 희망을 잃고 텅 비어버린 바닷가에 나 혼자 남은 기분이었다. 아내는 내 통원 치료가 끝날 때까지만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우리 부부에게 익숙해진 침묵의 언어로 아내는 내게 그런 뜻을 전달해 왔다. 사흘 전 의사는 내게 이제 병원에 올 필요가 없겠다고 말했다. 계단이 끝나는 곳에서 숲이 시작된다. 드문드문 직송 사이에 떡갈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아직 실록이 짙어지기 전에 연녹색 숲에는 어떤 향이 있다. 나무 이파리들이 뿌리로부터 물을 힘껏 빨아올릴 때 온 몸으로 어떤 향기를 발산하는지도 모른다. 난 걸음을 멈추고 서서 떡갈나무 이파리를 들여다본다. 연녹색의 인맥이 투명하게 비치는 4월의 떡갈나무 이파리는 바로 뜯어서 쌈 싸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 아이도 나를 따라 걸음을 멈추고 떡갈나무 앞에 서 있다. 아이가 저 손바닥만한 떡갈나무 이파리 하나를 똑 뜯더니 땅에서 엄지손가락만한 돌멩이 하나를 주워 이파리 위에 넣고 돌돌 만다. 아이는 그걸 내밀면서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아빠, 삼겹살 먹어. 난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고 망설인다. 사소한 선물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어른이 된 사람이 어느 날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받는다면 잘못 배달됐을 거라는 생각에 머뭇댈 것이다. 내 반응을 기다리는 아이의 얼굴은 사뭇 긴장돼 있다. 이윽고 아이가 농담을 건넸다는 걸 깨달은 내가 이파리에 싼 돌을 받자 아이 얼굴에 한바구음이 터진다. 앞니 두 개가 빠진 전니들이 하얗게 늘어서서 웃고 있다. 아이는 이내 다시 돌아서서 뛰어간다. 저만치 뛰어가던 아이가 돌부리에 걸렸는지 넘어진다. 난 달려가서 아이 무릎과 손바닥에 묻은 흙을 털어주고는 번쩍 앉는다.
아이는 눈 밑에 눈물방울 하나씩을 매단 채 울음을 뚝 그친다.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아 본다. 품속에서 한 마리 작은 새의 심장이 파닥파닥 뛰는 느낌이 전해져 온다. 가슴이 천천히 따스해 오면서 찬바람이 쏴하고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시베리아 자작나무 숲, 베링해의 빙판, 남극의 빙하 사이로 불던 그 시퍼런 얼음바람이 밀려나간다. 목구멍이 뜨거워오면서 콧등이 시큰해진다. 난 아이의 볼에 내 볼을 비빈다. 낯설지 않은 느낌이다. 언젠가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볼을 비빈 적이 있다. 그게 언제일까? 베링해의 얼음 구덩이 속에서다. 실제로 엄마가 다정하게 내 볼을 비볐던 기억은 없는데 웬일인지 그 얼음 구덩이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동안 난 그런 환각에 빠졌었다. 손목시계를 본다. 짐 싣는 트럭이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다. 이미 짐을 실은 뒤일지 모른다. 침대와 장롱 같은 큰 가구나 식탁과 냉장고 같은 부엌 가구들도 아내는 모두 두고 가겠다고 했으니 이삿짐이래야 아내의 옷가지들과 송이 물건 정도다. 아내의 남동생이 와서 짐 싸는 걸 도왔다. 내가 돕는 양 왔다 갔다 하니 아내는 아이가 거치적거린다면서 아이 데리고 산책이나 나갔다 오라고 했다. 아파트의 가구와 함께 유기되는 남편의 운명이 자기 마음에 걸린다는 얘기를 애둘러 한 걸까? 현관문을 나선 뒤 난 잠시 아내에게 돌아가 매달려 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난 곧장 타버렸다. 내겐 희망을 갖는 쪽보다 포기하는 쪽이 훨씬 쉽다. 오른발에 피로가 몰려온다. 난 가까운 벤치에 걸터 앉는다. 서쪽 바다로 지기 직전에 전경을 펼쳐 보이는 해처럼 왜 사람은 돌아서서 사라지는 뒷모습에서 비로소 진심을 잃게 허락하는 것인가. 얼어있는 마음엔 평안이 있다. 하지만 동상이 풀릴 때 통증이 찾아오듯 희망이 나를 지독한 혼란에 빠뜨린다. 27의 내가 꼭 이러했다. 군대에 제대하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설악산에 들어갔다. 설악산에서 혼자 6달을 지내던 어느 날 비선대의 선녀봉에서 난 1시간 동안 개구리처럼 벽에 붙어 있었다. 건너편 바위로 건너뛰어야 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두 개의 바위 사이는 깊은 계곡이었고 거기서 떨어지면 머리가 바위에 으깨어진 뒤 계곡에 수장되는 코스였다. 망설이는 사이 팔과 다리에 힘이 점점 빠졌다. 이젠 힘이 빠져 떨어져 죽느냐, 건너편 바위로 뛰다가 떨어지느냐 둘 중 하나였다. 도저히 더는 벽에 붙어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난 죽을 힘을 다해 건너편 바위로 뛰었다. 난 설악산에서 나온 뒤 곧 아내를 만났다. 오늘처럼 그때도 봄이었다. 그녀는 나를 3번씩이나 우연히 만났다고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3번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결혼을 기피하고 여자를 짐짓 멀리했던 남자는 사랑한다는 말을 할 줄 몰랐을 뿐이다. 아내는 지금쯤 짐 싣기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뱃속이 더부룩하니 불편해 온다. 또 배탈이 나려는 걸까? 하지만 위장에서 들끓는 게 이상 발효된 음식은 아닌 것 같다. 그건 어쩌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말들일지도 모른다. 입이 근질거린다. 하지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난 뒤숭숭하게 얽힌 말들을 찾아 순서를 꿰맞춰 본다.